역사학자, 특히 한국 근대사나 현대사 전공하는 사람 가운데 용산공원의 역사 내지는 용산 기지의 땅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문을 쓰는 사람은 사실상 근래까지도 거의 없죠. 저도 학문을 시작한 이래 제가 이제 첫 논문을 1988년에 썼는데 용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저는 독립운동사, 제 개념에 의하면 민족운동사인데 민족운동사의 맥락에서 쭉 석사를 입학에서부터 박사 학위까지를 받았는데 다음 주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만을 평생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생각했던 게 저항을 했으니 지배의 측면을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지배의 측면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리적 탄압과 관련되는 측면을 봐야겠다.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막상 해놓고 나서 국내 연구 현황, 자료 현황 이런 걸 뒤져보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 전공자가 없어요. 두 번째, 일본군에 관한 기본 사전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가야겠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으니 식민지 역사를 좀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제가 1년 넘게 동경대학에 가 있었는데 처음 6개월은 말을 배우고 박사 논문 수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은 사례열람실을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래 와서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논문을 이제 쓰려고 이렇게 보니 이제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의병 탄압을 어떻게 했나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45년까지를 논문을 쓰겠다고 싶어서 하나하나 짚어서 쓰기 시작하는 도중에 저 2002년에 후소샤 우익 교과서인 후소샤라는 출판사에서 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검증이 문제가 터지면서 저를 심각하게 했어요. 내가 식민지 연구자인데 내가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일본 우익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과서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겸해졌어요. 일본군의 조선에 대한 지배, 침략의 역사하고 교과서를 통한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겸해지다가 우연치 않게 서울시립대학 부설 서울학연구소에서 연구 과제를 공모하더라고요. 서울학과 관련돼서 매년 응모를 했어요. 그 응모한 게 뭐냐면 용산 기지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945년까지 이 땅에서 일본군이 이 땅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2007년에 서울학연구에 그게 실렸고 서울학연구에 실린 것을 계기로 국토해양부의 용산공원 관계자가 국제심포지움을 할 테니 당신 그거 와서 한번 발표하라 그러고 아유 좋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이때부터 이제 연구와 현실의 문제를 결합하는 것에 엮였고 그 엮인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용산기지의 역사라는 것을 정리할 때만 해도 방위성의 용산기지의 역사에 관련 자료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고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카이빙의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용산과 관련해서 그래도 애초에 연구 계획인 용산을 직접 다루지는 못하지만 식민지에서의 일본군의 역사를 다루다 보면 용산기지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해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쓴 논문들이 1910년 이전에 의병 탄압, 특히 호남 의병에 대한 탄압, 10년대 헌방경찰제와 더불어서 일본이 어떻게 조선에 안착하는가, 일본 군대가. 20년대의 핵심은 국경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면서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이 북쪽에 많이 치중하는가.
그 과정에서 용산은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40년대로 넘어가서 강제동원과 관련된 징병과 관련되어지는 일본군의 정책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봤어요. 특히 45년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렇습니다. 45년 상황을 이해하면 지금 그 게이트 14번 게이트인가 남아있는 한미연합사 참모부가 쓰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해서 그 건물은 필수적이거든요.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 어쨌든 그 군의 역사를 쭉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용산이 어떤 식으로 관여되는가를 연구하는 게 있었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의 과제였죠. 그 100주년과 관련해서 용산공원을 평화공원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구상하에서 이제 공원화 관련 계획을 의뢰했던 게, 내가 먹물로서 이렇게 연구해 해왔던 부분을 좀 더 현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계기, 내지는 용산공원이라는 공간을 다른 각도에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계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말로만 평화공원 그랬는데, 정말 이 공간을 평화공원으로 가려면 어떤 식의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낸 첫 과제였고, 그때 이제 제가 상상했던 것은 열십자의 축으로 공원을 디자인하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남산 축에서 국립현충원 축 하나하고 이태원 축에서 효창공원 축으로 한 그 십자축을 놓고 공원 전체를 디자인해보자라고 한 굉장히 거칠고 초보적인 안을 제출했었는데, 그런 공간을 고려한 디자인은 저는 정부에서 국제현상공모한 디자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성을 고려하고, 그 역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공간의 장소성을 고려하는 건데, 장소가 담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 디자인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제공모전에서 당선작은 그 부분에 취약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칠지만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소의 역사성 부분을 해명하는 베이스, 누구에게 영역을 줘서 당신 이거 해명해봐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장소의 역사성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조금 고민을 했으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 반영이라는 부분에서 쉽지 않았고, 그거를 또 발언할 만큼의 위원회의 위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공원화를 위해서는 용산공원 조성위원회가 조금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제도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위원으로서 이제 크게 역할을 했던 것 중에, 이제 이후에 그 용산의 그 공원화를 결정한 2005년 이후에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많았잖아요. 그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용산공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본체부지와 산재부지로 나누지만, 20년 7월에 지금 용산공원 장교숙소 5단지가 사실은 이제 용산이라는 공간을 국민에게 처음으로 개방하고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첫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방화를 결정하는 그날에 했던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본체부지의 확대였죠. 방위사업청 부지라든지 군인아파트 부지, 지금의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실은 용산공원 경계 밖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안으로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공원 전체의 디자인을 주변의 여러 요소와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또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2020년 7월에 용산공원 조성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뭐 위원회 한 사람으로 가서 거수만 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사람의 삶들 속에서 그 집단으로 사람들이 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본은 변함이 없는 원칙이 있어요. 그 집단이 살아오는 사람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에 관한 진상규명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 진상규명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의 방지와 다른 한 각도에서는 교육이 병행되면 이게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공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용산공원은 그 힐링에서 자연의 요소하고 역사의 요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간을 한국인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면 가장 기본은 아카이빙이다. 아카이빙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찾아내고 발굴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느끼는 과정에서 용산을 방문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 시민이라면 자연스럽게 힐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힐링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를 그러한 사람들의 원자화된 개개인이 하나의 공간 속에서 공유할 수 있으려면 공원의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라고 하지 않아도 용산공원은 역사에 기반한 장소에 충실하고 이거를 정말 생태와 결합된 공원공간으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표어, 키워드를 구체화시킨다면 의식하지 않아도 이 공간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줄 상징 공간이 될 겁니다. 동시에 그 역사와 장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 지리적 범주에서는 한반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는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원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노력이 열쇠를 받기 전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